안녕하세요. 동명대학교 상담 임상심리학과 최성진 교수입니다. 오늘은 아동 청소년의 우울 장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 청소년 우울 장애에 대한 개념을 먼저 이해해 보고요. 그리고 원인 및 위험 요인, 왜 발생하고 또 우울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인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우울증에서 보일 수 있는 주요 증상과 진단, 그리고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개입할지에 대한 전략, 마지막으로 부모 및 교사 지도, 그리고 아동 청소년의 우울에 대한 치료 개입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념의 이해입니다. 우리가 정상적 우울과 병리적 우울을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아동 청소년 우울의 진단적인 측면들, 그리고 우울증이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대한 발병률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정상적 우울과 병리적 우울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적 우울은 실망이나 상실, 좌절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슬픔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평균의 정서적인 변화 상황에서 어떤 스트레스를 경험해서 실망이나 상실, 좌절과 같은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적인 우울을 나타내는 것, 이것을 정상적 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런 우울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아동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정상적 우울의 특성들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와 다르게 병리적 우울이 있는데요. 병리적 우울은 그 우울의 강도라든지 지속 기간이 심하고 또 여러 학업적, 직업적, 사회적, 여러 대인관계 영역 등등 기능 영역의 손상을 동반하는 것이 바로 병리적 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 우울이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우울인 반면, 병리적 우울은 그 정도가 심하고 기능의 손상을 가져올 정도로 심각한 상태의 우울을 병리적 우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적 우울과 병리적 우울을 구분지어서 개념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정신의학회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에서 발간한 정신장애 진단 통계 편람이 있습니다.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Mental Disorder라고 하는데 DSM이라고 하는 DSM 5판에 주요 우울 장애라는 진단명이 있습니다. Major Depressive Disorder라고 하는데요. 주요 우울 장애의 진단 기준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우울한 기분, 흥미, 즐거움 상실, 수면 식욕의 변화, 피로, 집중력 저하, 자살 사고, 이러한 여러 요소들이 2주 이상 지속이 되면서 일상 기능의 영역의 저하를 동반했을 때 주요 우울 장애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동 청소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성인과는 다르게 아동 청소년은 보다도 우울의 양상이 비전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단적 정의의 관점에서는 DSM-5에 근거해서 주요 우울 장애를 진단 내리고, 앞서 설명드린 여러 진단 기준에 따라 2주 이상 지속이 되면서 기능 영역에 손상이 있을 때 우울증이라고 진단 내릴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아청소년의 우울은 성인의 우울과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짜증이나 행동 문제의 형태로, 특히 품행 문제, 그리고 사고를 저지른다든지, 이를 가면성 우울이라고 하는데요. 마스크드 디프레션이라고 해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이면이 우울한 그런 특성이 소아청소년 우울 장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까지 인지적으로 그리고 성격적 발달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아서 바로 이런 문제가 나타난 경우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신의 우울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우울증이 얼마나 발병하는지에 대한 발병률을 보면요. 소아인 경우는 2 내지 3%의 발병률을 보이고 청소년은 5 내지 8%가 평생 유병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여아가 사춘기 이후에는 정서적 문제, 내인적인 우울을 많이 겪으면서 2배 이상 여자아이들이 사춘기 이후에 우울증이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이런 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엄마한테 뺨을 맞았어요. 뺨을 맞은 이후 3개월 동안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선택적 함구증이라고 하는데요. 특정 상황에서 말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학교 장면에도 이런 아이들이 왕왕 관찰이 됩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정신건강의학과에 이 아이가 왔습니다. 제가 얘 이름을 영희라고 해볼게요. 영희야, 오늘 어떻게 왔니? 말을 안 해요. 영희야, 선생님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래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참 상담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은 비언어적인 것, 이런 방식, 예를 들면 지금 언어적인 것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비언어적 방식을 써보는 거죠. 그림을 그려본다든지 아니면 뭐 장난감을 가지고 같이 작업을 해본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이제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이 아이에게만 집중하기, 시간을 많이 투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짱구 춤을 췄어요. 울라울라, 울라울라 이렇게 춤을 췄어요. 그랬더니 이 영희가 피식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얼른 영희에게 가서 귀에다가 탁 대고는 이렇게 했습니다. 영희야, 영희야, 영희야. 이렇게 하니까 영희가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좀 크게 얘기하세요. 안 들려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때부터 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고 왜 그동안 말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소아청소년의 우울을 경험하는 아이들에게 상담하기가 참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데 뭔가 하나를 잘 풀면 의외로 상담이 잘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소아청소년 우울에 대한 개념을 소개를 드렸는데요. 정상적인 우울은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병리적 우울은 심각한 정도가 지속적이고 강도도 심하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라고 했고,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발간한 DSM에 근거해서 2주 이상 우울 증상이 지속이 되면, 그리고 생활상의 기능 영역에 문제가 생기면 주요 우울 장애로 진단을 내린다. 하지만 소아청소년의 우울은 조금 다양한 가면 우울의 형태로 짜증이나 문제 행동들로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고, 우울이 발생하는 비율의 관점에서는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보다 사춘기 이후에 우울의 발병률이 2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울증이 왜 생기는지 원인과 또 그것을 좀 더 심각하게 만드는 위험 요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과 위험 요인은 크게 3가지 관점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생물학적 요인, 또 다른 하나는 심리적 요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회 환경적 요인으로 위험 요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요인으로서는 우울은 유전적 소인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 체계가 생기고, 또 스트레스 반응의 과활성화, 이런 요소들이 바로 생물학적인 우울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유전적 요인의 결과에 따르면요, 부모의 우울력이 아이들이 우울을 경험할 수 있는 요소들로 유전이 되더라는 거예요. 한 2~3배 정도가 바로 그런 유전적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데요. 부모가 우울하면 아이는 우울해질 수 있다라는 유전적 요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해서 뉴로트랜스미터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 특히 이제 뇌에 신경세포체, 신경원이 있는데요. 이 신경원
세포체의 간극, 이걸 이제 뉴런이라고 하고, 뉴런의 간극을 시냅스라고 하는데, 시냅스에 전달되는 신경 전달 물질 중에 도파민, 노에프네프린, 가바, 아세틸콜린, 세로토닌 등등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인데, 그 중에 세로토닌이 적게 분비되어서 우울증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하이포탈라머스 피튜이터리 글랜드, 아드레날 글랜드라고 해서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그리고 부신의 이 HPA 엑시스라고 해서 HPA 축이 너무 과활성화되어서 스트레스 반응에 따라서 어떤 생물학적인 특성이 나타난 것이 또 우울증을 일으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코티졸과 같은 이 스트레스 호르몬의 방출이 바로 이 스트레스 반응 체계의 과활성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생물학적 요인도 있지만 심리적 요인도 있습니다. 인지적이고 학습, 애착 이론의 측면으로 우울증이 왜 발생하는지를 살펴볼 수도 있는데요. 백과 같은 에어런 백은 우리가 부정적인 자동사고 때문에 인지적 삼재라고 알려져 있는 자신, 세계,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나의 자동적 사고가 비합리적 신념의 형태로 외부 사건에 대한 해석을 달리해서 우울이 나타난다라고 보고 있는 백의 인지 이론이 심리적인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학습 이론도 있는데요. 마틴 셀리그만과 같은 심리학자는 학습된 무기력을 주장을 했는데요. 저기 보면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 아래에다가 전기 충격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강아지가 뛰어 넘어가서 반대편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다가 중간에 막을 이렇게 뛰어넘지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는 전기 충격을 줬더니 강아지가 그 전기 충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학습된 무력감을 경험했다. 이러한 학습 이론의 관점에서 우울증이 나타난다라고 보는 심리적 이론도 있습니다. 애착 이론도 있는데요. 볼비 같은 사람은 결정적 시기에 부모님과의 불안정한 애착, 이로 인해서 정서 조절이 잘 안 되는 어려움 때문에 바로 우울을 청소년기나 또 아동기, 성인기에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볼비는 애착 이론의 관점에서 심리적 우울의 원인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회 환경적 요인들도 있습니다. 부모가 부정적으로 양육하더라는 거죠. 특히 방임이나 학대와 같은 이런 신체적, 성적 학대, 또 부모의 비일관된 양육 태도가 우울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학교 장면에서는 또래 관계에서 관계 갈등이 나타나는 경우 소외를 당하거나 따돌림 당하고, 또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SNS 안에서 비교당하는 그런 비교 문화, 이런 것들이 환경적, 사회적 요인으로 우울증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제 환자 중에 이런 아이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엄마가 우울증이라고 해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면담을 해봤더니 우울증이 아닌 것 같아요. 좀 이상하다 싶어서 좀 더 자세히 면담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과외를 12개를 합니다. 과목별 과외 선생님이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새벽 1시에 잡니다. 얘 집이 어디였냐면 저기 부산 끝에 다대포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토요일, 일요일은 해운대가 학원이 좋다고 해운대까지 아이를 지하철을 태워서 학원을 보내는 겁니다. 누가 문제가 있나요? 엄마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엄마를 면담을 해봤습니다. 엄마를 면담을 해봤더니 엄마가 우울증이에요. 엄마가 남편하고 이혼하신 다음에 이 허전한 마음 달랠 길 없어 온통 에너지를 아이한테 투여하는 겁니다.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상당수는 부모의 문제입니다. 아이가 우울하다라고 하면 부모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더라는 겁니다.
소아청소년 우울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원인, 위험 요인의 측면을 세 가지 측면으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생물학적 요인으로서 유전적 요인도 있고 특히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 적게 분비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요인들, 그리고 HPA 축의 스트레스 호르몬 관리 체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울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심리적 요인에서는 백이 얘기했던 자동적이고 비합리적인 신념과 사고가 바로 반응을 우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볼비의 애착이론의 관점에서도 심리적 특성들을 이해해 볼 수 있었고요. 또 여러 사회 환경적, 심리 사회 문화적인 스트레스들, 사회적인 환경 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예를 들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성적, SNS의 비교 문화, 이런 것들이 여러 요인들이 함께 상호작용해서 우울을 불러일으키고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주요 증상과 진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청소년, 아동청소년에게서 보일 수 있는 주요 증상과 진단을 정서적 측면, 인지적 측면, 행동적 측면, 신체적, 그리고 자살 위험 신호의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서적 측면에서는 일종의 정서적인 증상들이 지속적으로 슬픔이나 또 공허감, 내가 별로 가치 있지 않다, 또 죄책감이 느껴지면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형태의 절망감을 정서적으로 증상을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지적 측면은 정서적인 문제가 생기면 인지 능력의 감퇴가 생기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고 학교 장면에서는 학업 수용의 감소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 잘 못해 라는 자기 비난의 형태가 인지적인 왜곡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이것이 소아청소년에게서 보이는 아동 청소년의 우울의 인지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행동적 증상도 있는데요.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위축되어서 아이들과 적극적인 놀이 활동을 회피하게 되고요. 청소년들은 괜히 짜증을 낸다거나 반항이나 분노 폭발로 문제 행동, 사고를 저지르는 사고 유발적 행동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류의 형태의 행동 증상을 바로 가면성 우울의 특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동 증상뿐만 아니라 신체적 증상도 나타나는데요. 생장 증상이라고 해서 수면이라든지 또 입맛이 떨어지는 식사 변화, 그리고 두통이나 복통 등 이런 신체적인 변화를 통해서 자신의 심리적 문제를 신체로 표현하는 우울의 특성이 아동 청소년에게서도 많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신체적 증상의 특징이 아동들에게서 흔히 보일 수 있는 우울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살 위험 신호도 있는데요. 살기 싫다, 내가 없어지면 좋겠다 라는 식의 언급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좋아하던 물건을 정리한다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이런 자살 위험 관련된 신호, 아이디어, 생각이나 계획 같은 것들을 보고하는 경우는 우울증을 한번 의심해보고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이는 제 환자분이셨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머리가 이렇게 길었는데요. 남학생입니다. 방 안에서 6개월 동안 한 발자국도 안 나갔습니다. 방 안에서 신문지 깔고 대소변을 다 보고요. 엄마가 밥상을 넣어주고 빼주고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아빠가 때려요. 뭘로 때리냐면 강목으로 때립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아빠가 교회 목사님입니다. 아이가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아동 청소년에게서 보일 수 있는 우울증의 주요 증상으로서 정서적이고 인지적이고 행동적이고 신체적인, 그리고 자살 위험의 신호에 대한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행동 영역에서 이런 우울의 특성들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아동 청소년의 우울의 발달 단계별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기와 초기 청소년기, 후기 청소년기로 좀 나눠서 우울의 양상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동기는 보통 한 6세에서 12세 초등학교 무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짜증이나 피로, 집중력 저하, 학교를 거부하는 이런 형태의 행동 문제로 우울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대인 놀이를 하는 그런 흥미도 많이 떨어지고 성적도 떨어지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신체적인 복통이나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바로 아동기의 우울의 발달 단계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기 청소년기 13세에서 한 15세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기를 비난하거나 또 또래 관계에서 위축되고 고립되고 단절된 양상을 보이면서 SNS에서 비교를 통해서 정체감을 형성하고 친구들과의 갈등 또 나는 별로 쓸모없다라는 언급을 초기 청소년기에서는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후기 청소년기에서는 이제 인지적으로 또 성격적 발달이 충분히 좀 되어가는 시기이다 보니 이때는 이제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공허감이나 또 절망감, 자살 사고 이런 것들을 보고를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한 진로 불안, 또 극단적인 자살 표현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후기 청소년기에서 많이 나타나는 우울의 발달 단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환자 중에 이런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이도 몸이 저렇게 빼빼 말랐는데 거울을 보면 자기가 뚱뚱하다고 왜곡되게 표현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뭐라고 하냐면 섭식장애라고 하는데 요즘 아이들 중에 이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신과에서 쓰는 검사인데요. 1번부터 9번 자기 몸 해당되는 거 체크해봐라. 그러면 8번 이런 거 체크합니다. 나는 하체 비만이야. 숨겨진 살이 많아. 이러면서요. 제 환자 중에 이런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라면 3개를 끓여서요. 밥 한 공기를 말아서 다 먹습니다. 2시간 안에. 그리고는 식빵 큰 거 다 먹습니다. 그리고는 새우깡을 먹는데 새우깡이 그냥 새우깡이 아니라 노래방에서 파는 새우깡이에요. 그거 다 먹고 난 다음에 투게더 아이스크림 2개를 사서 마요네즈를 뿌리고 피넛버터를 넣어서 한꺼번에 다 먹습니다. 먹고 난 다음에 칫솔로 입에 넣어서 다 토해냅니다. 위산이 역류해서 식도도 헐고 이빨도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섭식장애가 나타나는 핵심적인 기전이 바로 우울에 대한 반응으로서 공격성, 분노감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해서 이런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제 환자였는데 실제로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발레리나의 딸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엄마가 발레를 시키면 완벽하게 발레를 시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막 체벌을 해요. 얘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키가 제법 컸어요. 163cm였습니다. 근데 저희 병원 응급실에 왔을 때 몸무게가 22kg였습니다. 손을 못 들어요. 뼈밖에 없습니다. 즉 외부로 향해야 될 분노를 자기 내면으로 향하는 이런 행동들을 보이더라는 거죠. 요즘 아이들이 이런 거 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관장하는 기계인데 저 관장하는 기계에 특수 커피액을 넣어서 항문에 넣어서 안에 있는 거 다 빼버립니다. 왜냐고요? 다이어트를 하려고 이런 행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KBS에서 습관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찍었는데 저한테 PD가 의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남자친구랑 헤어진 이후부터 과자만 먹습니다. 그 실연의 아픔을 달콤한 과자로 잊어버리려고 이런 행동을 하더라는 거죠. 소위 내면에 상처 입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상처 입은 아이가 공허하고 심리적인 공허감을 먹는 것으로 이렇게 채워 넣더라는 거죠. 목구멍이 올라갈 때까지 계속 넣습니다. 이런 아동 청소년에서 보일 수 있는 섭식의 문제도 다양한 형태의 우울로 표현될 수 있고 지금의 이런 문제들 그리고 저 내면에 상처 입은 아이를 치유해 주지 않으면 계속 그 문제가 지속이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발달 단계별 특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아동기, 또 초기 청소년기, 후기 청소년기에 따라서 발달의 단계에 따라 우울의 양상이 다른 걸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다음은 아동 청소년 우울을 평가하고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에 대한 개입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개입 전략의
평가 도구들은 어떤 걸 사용하고 또 심리 치료적인 접근 그리고 약물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도구로는 대표적인 검사 도구로서 CDI, CBCL 이런 검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면담이나 교사, 부모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아이의 특성, 정보들을 보고받는 이런 요소들을 함께 사용할 때 적절한 평가 방법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CDI는 Children Differential Inventory라고 해서 한국어판 아동 우울 척도를 통해서 아이들의 우울 특성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설문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검사들을 또 활용해 볼 수 있고요. CBCL이라는 검사는 Child Behavioral Checklist라고 해서 아동 행동 평정 평가 척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아이의 특성이 어떤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CBCL을 활용해 보기도 합니다. 면담이나 교사, 부모님의 보고도 상당히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제 3자 입장에서 아이들은 자기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특히 학교 장면이나 또 집에서의 장면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정보를 얻고 학교에서와 집에서의 보고 양상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집에서는 굉장히 활발한데 학교에서는 우울해하는 아이들도 있고 반대의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요소들을 다차원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리치료적인 접근 전략들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인지행동치료, 대인관계치료, 놀이치료, 미술치료와 같은 방법들을 사용해 보기도 합니다. 인지행동치료는 앞서 맥이 얘기했던 것처럼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자동적 사고를 어떤 대안적 사고로 교정하는 방식인 거예요. 예를 들면 A, B, C, D, E, F가 있는데 A, Activating Event라고 해서 선행 사건이 있습니다. 우울을 불러일으킬 만한. 근데 거기 중간에 Belief라고 신념, 우리의 믿음이나 생각이 영향을 줘서 C, Consequence, 어떤 결과를 정서적 결과를 불러일으키더라는 거죠. 특정 사건이 우리의 신념 체계에 따라서 우울의 정서적 문제를 불러일으키는데 저 빌리프, 신념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논박을 하는 거예요. 논박을 해서 이 신념이 잘못되었고 자동적 사고나 비합리적 부정적 사고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논박을 통해서 이펙트, 어떤 결과를 얻게 되고 F, new feeling이라고 새로운 감정 상태를 경험하게 하는 방식으로 부정적 사고를 대안적 사고로 교정하는 인지행동 치료가 소아청소년 치료적 접근에 사용되게 됩니다. 대인관계 치료도 있는데요. 특히 아동 청소년들이 관계 갈등을 많이 경험합니다. 이러한 관계 갈등을 완화하고 의사소통을 높여서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를 가져와서 우울을 치료하는 그런 개입 전략도 활용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대인관계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동의 경우는 언어적인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언어적 방식을 써봅니다. 예를 들면 놀이치료나 미술치료를 통해서 정서적 표현을 촉진하고 자기 통찰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치료법들을 활용합니다. 소위 예술치료라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언어적인 것의 한계를 넘어서서 비언어적 방식으로 심리적인 것을 돌보는 방식의 개입 전략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앞서 아동 청소년의 우울 또한 생물학적 특성이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약물 치료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우울의 심도가 아주 심할 때, 중등도 이상일 때는 SSRI와 같은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같은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라는 항우울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설명드린 대로 인간의 뉴런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그 중에 우울증 아이들은 세로토닌이 적게 분비됐다라고 했는데요. 재흡수를 하는 그 부위에
이 SSRI라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가 딱 달라붙음으로 인해서 세로토닌이 리셉터, 수용체에 잘 달라붙어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치료 기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 치료도 아동 청소년의 우울 개입에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이런 아이가 있었는데 중학교 3학년 여자아이였습니다. 아빠한테 맞아요. 아빠가 뭘로 때리냐면 얘는 아빠가 철근으로 때립니다. 자해 행동을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이어폰을 끼고 노래를 들으면서 거울을 보고 칼로 얼굴 자해를 합니다. 나나나나나나나 피가 철철 나요. 이 아이가 저한테 병원에 있을 때 왔을 때 심리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울도 심하고 이러한 자해 행동을 하는 이 아이의 평가를 해봤는데 이 검사는 드로우 펄슨이라고 해서 사람을 그려봐라 라는 검사입니다. 사람을 그렸는데 이게 뭐냐면 목을 매단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릴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 아이가 애니메이션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그렸습니다. 잘 그렸어요. 근데 눈물을 흘리면서 목에다가 칼질을 한 장면을 그렸습니다. 집, 나무, 사람을 그려봐라 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나무는 귀신 같은 나무를 하나 그리고 사람은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저는 귀신 같은 아이, 그리고 집 주변에는 십자가 말도구 박아놨습니다. 공동묘지예요. 집에 대한 표상이 이렇게 부정적인 거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 검사는 동적 가족화라고 해서 가족이 뭘 하고 있는 장면을 그려봐라 라고 했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엄마, 아빠, 언니, 오빠 목 잘라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림을 그릴 생각이나 하시겠습니까? 우울한 아이들의 마음이 그림에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빛 속에 사람을 그려봐라. 비는 상징적으로 스트레스를 반영하고요.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는 사람들은 우산을 그립니다. 근데 이 아이는 비를 쫄딱 맞고 있는 장면을 그대로 그린 겁니다. 이렇듯 그림을 통해서 아이들의 우울과 상태를 객관적으로 또 평가하고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해서 치료적 개입을 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다양한 평가 도구 말씀드렸습니다. 주관적으로 자기가 보고하는 설문 형태의 검사로서 CDI 그리고 CBCL 이런 류의 검사들을 소개해 드렸고요. 그리고 부모나 그리고 학교 장면에서 교사를 통해서 객관적인 평가, 면담도 상당히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심리치료적인 접근으로서 아이들의 부정적 인지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인지행동치료, 대인관계 치료와 같은 심리치료적 접근법, 또 아동에게는 놀이치료나 미술치료의 방법들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약물치료는 항우울제를 쓰는데 SSRI라고 해서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를 통해서 우울이 좀 심한 아이들에게 치료적 개입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까지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다음은 부모 및 교사분들께 이 아동 청소년의 우울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모, 교사분들께서 우울한 아이들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중요한데요. 특히 학교 가정 상담 연계 측면에서 또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을 지도하실 때는 부모님은 우울한 아동들에게 비판보다는 공감적인 경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일상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일상적 루틴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성공 경험을 하면 작은 성취를 좀 강화시키는 방식의 부모 지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 우울을 좀 빨리 나아야 돼, 괜찮아져야 해 라는 조급함보다는 함께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부모님이 아이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사분들을 지도할 때 이런 요소들을 잘 안내해 드리면 좋은데요. 아이들이
우울해지면 인지 기능이 감퇴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다 보면 이제 성적이 떨어집니다. 이를 단순히 게으른 것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면밀하게 아이들의 정서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관찰하고 또 상담 교사와 이렇게 이제 연계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너의 어려움을 말해도 괜찮다라는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 이것도 교사 선생님들에게 중요한 지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위기 학생들이 발견이 되면 적극적으로 학교 장면에는 뭐 위클래스 또 위센터 이런 기관들도 있고 각 지역구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또 상담센터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센터와의 네트워킹을 잘 구축하는 것도 바람직하고요. 또 이런 정신건강, 아동 청소년의 우울에 관련된 부분들을 교육하고 연수를 하는 것도 이것들이 바로 병행하는 요소들로서 작동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부모 및 교사를 지도할 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나 또 집안에서 지지적이고 공감적인 요소로 비판하지 않고 또 여러 네트워킹을 통해서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는 이런 학교 가정 상담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아이들의 아동 청소년의 우울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방법들을 오늘 좀 소개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거 중요합니다. 요즘은 정신건강의 문제가 아주 핫 이슈가 되었습니다. 여러 전문 기관들도 많이 있고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준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거 필요로 합니다. 아동 청소년의 우울은 결코 의지의 문제다라고 다 돌려버릴 수는 없습니다. 생물학적인 특성들, 또 심리, 사회, 문화적인 여러 요소들이 함께 영향을 주고받은 결과물로서 아이들이 우울을 나타낼 수 있더라는 겁니다. 약물 도움을 받는 거 중요합니다. 앞서 제가 SSRI 얘기를 했는데 약들이 잘 개발되어 있고 또 부작용도 최소화하는 약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런 약들을 잘 사용한다면 충분히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마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 어머님이나 또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 분들, 선생님이나 또 대학원생, 학생들, 요 세 가지 핵심적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잘 익혀가서 아이들에게도 대해 주시고 또 자기 자신에게도 한번 적용을 해 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나, 겠지, 감사. 따라해 볼까요? 구나, 겠지, 감사. 첫 번째, 구나입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네, 도자기가 보이시죠? 이 도자기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즉위 25주년 기념으로 남편인 필립 공이 선물한 도자기입니다. 흰색 부분을 보면 도자기가 보이지만 오른쪽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얼굴이 보이고요. 왼쪽은 남편인 필립 공의 얼굴이 보입니다. 똑같은 걸 보고도 우리는 다른 걸 보더라는 거죠. 정육면체가 있습니다. 검은 공이 있는데 안에 있나요? 밖에 있나요? 안에 있기도 하고 밖에 있기도 합니다. 어떤 관점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것이 다르게 지각이 되더라는 거죠. 혹시 이건 뭘로 보이시나요? 제가 어디 갔더니 휴지에 물 묻혀서 벽에 던진 거라고 하던데 기사가 말 탄 장면 보이세요? 말 머리, 다리, 꼬리, 사람이 보입니다. 갑자기 안 보이는 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우리 이렇게 삽니다. 고양이가 거울을 보면 사자를 보듯이 착각을 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자신을 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나태주 시인이 쓴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맞아요. 우리 아이들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예쁩니다. 오래 보십시오. 사랑스럽습니다. 너도 그렇습니다.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든다. 맞아요.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장벽을 만듭니다. 나의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장벽을 만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아동 청소년을 대하는 부모나 선생님 그리고 여러분들의 태도구나입니다. 있는 그대로 아이들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객지입니다. 정신건강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유연성입니다. 또 수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내면에 비합리적 신념으로서의 나는 뭐뭐 해야 해 라는 당위적 사고가 있습니다. should나 ought가 있더라는 거죠. 이 당위적 사고를 바꿔보는 거예요. 야, 너는 꼭 이번에 반에서 1등 해야만 해. 아이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이거를 엄마 입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 겁니다. want로. 엄마의 욕구를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엄마의 욕구도 표현하는 거예요. 엄마는 네가 이번에는 1등을 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실수해도 괜찮아 라고 should를 want로 바꾸면 아이들이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도 성장해 갈 수 있는 힘이 되더라는 거죠. should를 want로 바꾸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마라. 줄까 말까 할 때는 줘라.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라. 우리는 완벽하게 선택하기 위해서 결정장애를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엄마, 내 말 좀 들어봐.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말을 들고 있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가 바로 뭐냐면 경청입니다. 엄마가요,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설거지하면서 뭐라고 소리만 지릅니다. 경청. 엄마가 아이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경청은 이런 뜻입니다. 기울일 경자입니다. 몸을 앞으로 아이들에게 기울이는 거예요. 청자는 귀자에 눈목자에 마음심자가 들어있습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공감하는 것이 경청입니다.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마음으로 들어봐 주십시오. 아이의 입장을 공감하는 거예요. 나무가 삐딱하면 나도 삐딱하게 그 아이 입장에 서보는 겁니다. 두 번째, 객지였습니다. 객지는 상대의 입장에서 경청하고 공감하는 거다. 마지막은 감사입니다. 정신건강에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현재에 사는 겁니다. 우울한 사람은 과거에 있습니다. 불안한 사람은 미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무슨 생각하냐면 빨리 집에 가서 쉬었으면 좋겠다 합니다. 근데 막상 집에 가서 침대에 딱 누우면 내일 가서 뭐 하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현재에 있습니다. Now and here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티베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진짜 그렇습니다. 진 웹스터의 키다리 아저씨의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아저씨, 나는 행복할 수 있는 진정한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현재에 사는 겁니다. 언제까지나 과거를 후회할 게 아니라 또 장래를 걱정할 게 아니라 현재 이 순간에서 얻어낼 수 있을 만큼 얻어내는 겁니다. 1초 1초를 즐길 작정이에요. 그리고 즐기고 있는 동안 즐기고 있다는 것을 의식할 작정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경쟁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둔한 지평선 위에 있는 목적지에 도달하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성급하게 목적지에 도달하려고 하기 때문에 숨이 차서 헉헉거리며 지나치는 아름답고 조용한 전원의 경치를 하나도 못 보고 말아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깨닫는 것은 이미 자기가 늙고 지쳤다는 것과 목적지에 도착하든 못하든 아무런 차이도 없다는 겁니다. 나는 길가에 주저앉아 작은 행복들을
산처럼 주워 모을 생각이에요. 행복은 저 먼 미래에 뭔가를 성취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지천에 널려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곰돌이 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매일 행복하진 않지만 행복하는 일은 매일 있어. 제가 경북 외관에 구상문학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구상 시인의 시비가 있어서 사진 하나 찍어 왔습니다. 제목은 그리스도 폴의 강입니다. 오늘 마주하는 이 강은 어제의 그 강이 아니다. 내일 맞이할 강은 오늘의 이 강이 아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 강과 새 사람을 만나면서 옛 강과 옛 사람을 만나는 착각을 한다. 지나간 과거에 우리는 집착하면서 그것이 지금의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우울한 사람들은 살고 있더라는 거죠. 오롯이 현재에 사는 것입니다. 곰돌이 푸와 돼지 피글렛이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푸가 이럽니다. 오늘은 무슨 요일이야? 돼지 피글렛이 그럽니다. 오늘 투데이. 푸가 이럽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날이네. 맞아요. 제일 좋아하는 날은 바로 오늘 투데이입니다. 긍정적으로 삽시다. 이 사람 얼마나 긍정적이 이빨이 다 빠져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조버 챔버레인이라는 메이저리그 투수입니다. 스마일 문신을 했어요. 그런데 저 문신을 보니 이분이 팔꿈치 수술을 한 자국에다 저렇게 문신을 한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자신의 열등감과 신체적인 결함을 저렇게 멋지게 승화시킨 겁니다. 지금 현재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하하하 하고 웃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감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감사한 사람은 나한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감사하고요.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하하 하고 웃고 있는데 하하가 아래 하자예요. 아래로 가는 거예요. 내 주변에 아래에 있는 사람들,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에게 가는 겁니다. 제가 경남 합천 해인사에 등산로를 갔는데 저기 나무에 하심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하심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마음입니다. 저 길을 가려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가야 됩니다. 겸손하게 아래로 가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구나 있는 그대로 보고 겠지 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감사하고 지금 현재에 사는 방법. 이것을 우울하고 힘들어하는 아동 청소년에게 그리고 나에게도 한번 공히 적용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나, 겠지, 감사입니다.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할로우란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원숭이를 데리고 실험을 했는데 차가운 철사로 된 원숭이에게 우유 젖꼭지를 붙여주고 털로 덮인 원숭이에게 우유 젖꼭지를 붙였었습니다. 새끼 원숭이를 풀었어요. 어디로 갈까요? 네, 털 있는 데로 갑니다. 엄마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그런데 할로우는 이렇게 또 실험을 했습니다. 차가운 철사로 된 원숭이에게는 우유 젖꼭지를 붙여주고 이 그림처럼 털로 덮인 원숭이에게는 우유 젖꼭지를 안 붙여줬습니다. 그리고는 새끼 원숭이를 풀었어요. 그랬더니 원숭이가 이렇게 합니다. 몸은 털에 가 있고 목만 빼서 우유를 먹습니다.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있더라는 거죠. 할로우는 또 다른 실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차가운 철사로 된 원숭이에게만 새끼 원숭이를 양육시켜 봤습니다. 우유는 주고요. 그랬더니 이 원숭이가 자폐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할로우는 또 다른 실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 자폐 증상을 보이고 있는 원숭이 우리에다가 진짜 엄마로 원숭이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은 새끼 원숭이를 이 자폐 증상을 보이고 있는 원숭이 우리에다가 넣어줬습니다. 그리고는 그 원숭이를 뭐라고 명명했냐면 치료자 원숭이, 상담자 원숭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폐 증상을 보이고 있는 원숭이가 다른 원숭이들과 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심리적으로 힘들 때, 아동 청소년들이 우울할 때 상담을 받아야 될 이유입니다. 귀여운 아이가 있네요. 제 딸입니다. 제 딸이 이제 15개월 때 찍은 사진인데
보통 아이들 이제 엄지손가락 많이 빠는데 저희 딸은 손가락을 2개를 빨았습니다. 맛있게 빨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내가 화가 나는 상황이 있었어요. 마침 저희 딸을 봤더니 손가락 2개를 맛있게 빨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화가 나서 야 손가락 안 빼!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애기가 빨고 있던 손가락을 한 번에 빼버렸습니다. 사람의 행동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주로 생존의 위협을 받을 때. 저희 딸도 생존의 위협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새벽 3시나 4시쯤 되면 애가 깨서 막 웁니다. 제가 자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요. 앵앵 앵앵 이런 소리가 나요. 눈을 탁 떠서 봤더니 저희 딸이 손가락 2개를 맛있게 빨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 2개를 입술에 탁 붙여가지고 앵앵앵앵 이러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을 빨고 싶어가지고. 근데 못 빨게 하는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뭘까요? 네, 엄마가 손가락 안 빼!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이 아이의 마음속에 탁 자리 잡은 겁니다. 명색이 제가 심리학 교수인데 저희 딸이 이런 상황에 빠진 겁니다. 저희 아내에게 아이를 앉혀놓고 이렇게 해보자고 했습니다. 저희 딸이 예슬인데요. 예슬아, 얼마 전에 엄마 아빠 얘기하다가 엄마가 화가 나서 손가락 안 빼! 이렇게 소리 지른 적이 있지. 그때 엄마 아빠가 네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란다. 네가 그 더러운 손을 입에다 넣으면 아플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런 거야. 그런데 얼마 전에 아빠가 자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서 깨서 봤더니 네가 손가락 빨고 싶어서 막 그러는 것을 아빠가 봤대. 네가 그렇게 소중하게 손가락을 여기는 줄 몰랐단다. 엄마 아빠가 네가 소중하게 여기는 손가락을 다시 돌려줄 테니까 손가락 빨고 싶으면 엄마 아빠가 손가락 깨끗하게 씻어줄 테니까 손가락 맛있게 빨아 이렇게 하라고 코치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이제 아이를 앉혀놓고 손가락 맛있게 빨아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애기가 뭐 알아듣는 것처럼 이러더랍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희 딸이 빨고 있던 손가락을 빼고 우는 것을 멈췄습니다. 제가 올해 심리학을 공부한 지가 딱 30년이 됐는데 30년 심리학 인상 동안 제일 극적인 경우를 저희 딸에게서 봤습니다. 저희 딸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아이들의 심리적 상처, 우울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우울은 감정의 감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치하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우울의 핵심적 기능 회복은 정서를 표현하고 또 아이들과의 관계를 맺고 일상을 잘 유지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들이 입을 다물고 있을 때는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 어른들의 관심과 감수성이 필요로 합니다. 아이들이 말을 잃었을 때 아이들은 행동으로 울고 있고 표정으로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구나, 겠지, 감사하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공감해 주시고 적절한 개입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작은 신호를 알아차려주는 어른이 아이의 회복을 시작하게 합니다. 아이들이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들의 우울과 불안과 자살과 괴로운 힘든 상황들을 학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대학원 학생들 여러분들이 지지와 공감과 격려를 통해서 아이들을 구해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